자, 우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범보존기금이라는 민간단체이면서 연구기관인 기관의 대표로 있고, 또 호랑이 스코필드 기념사업회의 대표로 있는 이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식적인 발표는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오늘 전체 주제가 경계라는 것이죠, 말이죠. 경계를 넘어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경계와 연계, 그리고 호랑이, 이 경계하고 연계하고 호랑이가 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어, 그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계 그리고 연계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호랑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호랑이 얘기 좋아하죠? 어렸을 때 호랑이 얘기 많이 들었죠? 네, 아,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또 동화책, 전설, 이런 데서 호랑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호랑이 얘기는 항상 어떻습니까? 재미있죠. 네. 그래서 오늘 별로 부담 갖지 마시고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제가 오늘 직함을 한국범보존기금 대표이고 호랑이 스코필드 기념사업회 대표라고 소개를 했는데, 어, 한국 범보존 기금이 뭐 하는 데인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우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스코필드 기념 사업회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음, 그만 있죠. 이게 두 개가 하나, 두 개가 한꺼번에 넘어가 버렸네. 아, 예, 한국 범보존 기금. 이거는 말 그대로 한국 범을 보존하는 기금 단체입니다. 뭐 2004년부터 시작을 했고, 주요 사업 밑에 보시면은 어, 경계에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한반도죠. 한반도의 경계에 있는 한국범. 한국범이란 것은 호랑이하고 표범을 말합니다. 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술, 홍보, 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를 넘기 위해서 사람, 그러니까 국가 간의 경계뿐만 아니라 종 간의 경계, 사람과 자연 간의 경계를 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호랑이하고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은 호랑이 스코필드 기념사업회 또 회장을 맡고 있어요. 스코필드 박사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어, 들어보신 분 있죠? 아마 지금은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지만은, 다음 주에 GG 클럽, 어, 그, 모임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스코필드 홀에서 하게 되는데, 이제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을 기념하기 위한 강당이에요. 제가 이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일대 회장은 정운찬 어, 선생님이라고, 이제 서울대학교 총장 그리고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이죠. 이분이 스코필드 박사한테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아마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 사람인데 1916년에, 그러니까 100년도 넘었죠. 10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세브란스 의전 교수로 또 선교사로 계시다가 1919년에 이제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 다른 어떤 외국인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인을 지원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했고, 그 독립운동에 관한 사진과 기록을 남기고 그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고국에 돌아갔다가 이제 1958년에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외래 교수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이분을 기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의 별명이 호랑이에요. 호랑이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진짜 호랑이는 아니죠. 예, 정신적인 호랑이였죠. 그래서 우리 기념사업회 이름도 호랑이 스코필드 기념사업회라고 해서, 제가 이제 진짜 호랑이도 보존하고, 그렇다고 가짜 호랑이는 아니죠. 정신적인 호랑이도 어, 기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호랑이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어,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죠. 경계의 반대말이라기보다는, 상대되는 말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소통도 되고, 연결도 되고, 연계라는 말. 근데 이제 계가 같이 들어가니까, 경계, 연계. 좀, 음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계, 연계를, 어, 대조해 봤는데, 대개 우리가 이제 경계하면은, 좀 구분하고 단절되고 폐쇄되고 제한되는 어떤 좀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연상을 하죠. 연계하면은 연결하고 협력하고 통합하고 상호작용하는 좀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경계는 나쁜 거고 연계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인공지능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경계하고 연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랬더니 얘가, 뭐 이거 저 세계 경계 지도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죠. 챗 GPT가 요약을 했는데, 뭐 이렇게, 어,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했어요. 자세한 거 여러분이 볼 필요 없고, 아까 보신 것처럼 핵심 의미는 경계는 구분, 단절, 폐쇄, 제한, 연계는 연결, 협력, 통합, 상호작용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기능 목적에 보면은 경계는 질서 유지, 정체성 보호, 안전 확보. 뭐 이거는 그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죠. 상당히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경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가 있고,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겠죠. 그 울타리가 있어야 우리 도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챗GPT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경계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건강한 경계는 필요하다. 다만 또 연계가 항상 좋은 것도 아니다. 무분별한 연계는 정체성 혼란,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전 세계가 경계가 하나도 없고 모든 지구 위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연결돼 있고 마음대로 이웃집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나 언어, 뭐 전통 이런 것이 어, 보존되기는 힘들 거예요. 예, 이런 그러니까 무분별한 그 제한 없는 연계는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핵심은 경계 위에서 연계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 경계를 인정하되 그 위에서 적당한 정도의 연계를 우리가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계와 연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와 연계는 인간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계의 보편적인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자연에서 경계와 연계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또 챗 GPT한테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뭐 이런 것들 얘기하더라고요. 뭐이 중에 첫 번째 있는 것 보면은 생태계에도 경계가 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태계는 여러 종류가 있죠. 뭐 육상 생태계가 있고 해양 생태계가 있고 산림 생태가 있고 어, 강, 예, 민물 생태계가 있고 뭐, 그 사바나와 같은 건조한 지대에 초원 생태계가 있고 또 산림 생태계가 있고 뭐 산악 생태계가 있고 근데 그런 생태계에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 부분은 상당히 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만나는 지점. 예를 들어서 해양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가 만나는 곳, 뭐 강하구라든지 또는 갯벌 이런 데의 생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하죠. 그래서 그 경계는 어, 그 부정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자연에서 작용할 수가 있다. 또 그런 경계와 경계 사이, 종과 아종 사이에 경계가 있지만은 그 사이에는 끊임없이 유전자 흐름, 진 플로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그 밑에 여러 가지 예가 있어요. 자, 이런 자연에서의 경계하고 인간 사회의 경계는 어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또 제가 챗 GPT한테 물었더니 뭐 이렇게 또 요약을 해줬어요. 근데 뭐 다른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경계의 성격이 인간 사회의 경계는 선명하고 고정적 그리고 그 여기 보면 위에 보면은 급격한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경계를 넘으면은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죠. 인간 사회의 경계는 그래요. 그 선 하나로, 휴전선 하나로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자연의 경계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편이에요. 그 경계도 상당히 점진적으로 변화하지, 뭐 선 하나를 긋고 완전히 말이 달라지고, 관습이나, 또 문화, 모든 것이 달라지는 인간 사회의 경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점은 나중에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하여튼, 자연에도 경계가 있다. 그러나 경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연계가 있다. 그 경계와 연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거는 자연에서의 보편적인 자연이 작동하는 원리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파생되는 하나의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경계가 의도치 않은 생태학을 어, 이룩하기도 합니다. 즉,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도는 우리의 경계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우리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또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경계를 굉장히 하죠. 이런 인간의 노력이 자연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계에는 대개 이제 정치 군사적인 긴장 상태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이 생물 다양성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나라 한반도의 DMZ가 있고 또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국경, 그 해안의 국경을 매개로 해서 습지가 있어요. 맹그로브 습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호랑이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존되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예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접경 경계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 범이라는 것이죠. 범이 바로 이 경계에 있기 때문에 살아남게 되었다. 재미있는 현상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자, 그럼 우선 범이란 게 뭐냐를 먼저 얘기해 보죠. 잘 알고 계시죠? 범은 호랑이의 우리 말입니다. 어,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님들은 어, 지금처럼 생물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는 범이란 말을 호랑이만에만 쓴 게 아니었어요. 표범도 범이었어요. 그래서 호랑이, 표범 전부 범이라고 불렀습니다. 호랑이는 줄무늬가 있죠. 그러니까 줄범이라고 했고, 표범은 점무늬가 있죠. 그래서 돈범, 돈이란 점을 말합니다. 둘 다 범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범이란 것은 호랑이만이 아니고 표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옛날에 살았던 표범은 호랑이보다 훨씬 더 그 개체수가 많았어요. 호랑이 뭐 몇 배가 더 많았어요. 표범은 크기가 작으니까 더 많은 수가 살 수가 있었겠죠. 자, 참 한 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 범 중에 호랑이를 한국 호랑이라고 하고 똑같은 호랑이를 러시아 사람들은 아무르 호랑이, 또 세계 사람들은 시베리아 호랑이라고도 하고 중국 사람들은 동북호, 똑같은 한국 표범을 러시아에서는 아무르 표범, 또 중국에서는 동북 표범, 동북표라고 부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통틀어서 모두 한국범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 한국범이 왜 경계 지역에서만 살아남았을까? 첫째는 이제 군사적인 긴장 때문이에요. 지금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좀 사이가 좋아졌지만은 과거 냉전 시대에는 상당히 큰 높은 긴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군대가 국경에 주둔을 하고
이게 이제 군사지역이니까 개발을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 DMZ 부근도 개발 못하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많으니까, 어이, 그 밀렵을 함부로 못해요. 사람들이 함부로 저 군사지역에 들어가서 사냥하고 그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계지대에, 보호구역을 설치를 했어요. 비교적 최근에 2012년에 러시아에서는 표범의 땅 국립공원이라는 곳을 설립을 했어요. 이 국립공원 이름 자체가 표범의 땅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에 살고 있는 표범, 우리는 한국 표범이고, 러시아에서는 아무르 표범이죠. 이 표범은 전 세계에서 여기에만 살고 있었어요. 그 숫자가 몇 마리나 될까요? 지금 말고 한 20년 전에 몇 마리나 한국 표범이 살아남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한 20마리, 30마리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작죠?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갔었어요. 물론 한반도에는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러나 한두 마리는 1960년대까지 남한에도 있었습니다. 1970년에 마지막 표범이 잡힌 기록이 있어요. 자, 중국에서도 러시아가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중국에서는 우리는 러시아보다 더 노력하겠다.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표범의 땅 국립공원 면적의 몇 배가 되는 크기, 여기 보이죠? 이쪽에 엄청나게 큰 면적의 동북범 국가공원을 만들었어요. 2017년에. 그래서 이 표범 숫자가 2012년 전후로는 약 30마리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금 굉장히 늘어났어요. 100에서 120마리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두 나라가 협동해서 표범을 적극적으로 필사적으로 보호한 결과예요. 자, 그럼 동물들이 숫자가 늘어나면은 어떻게 되죠? 퍼져나가겠죠. 새끼를 낳으면은 그 새끼가 부모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외부로 자꾸 확장을 하잖아요. 자, 그, 러시아 중국 접경 지역에서 새끼들이 퍼져나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동쪽으로 가면은 어디예요? 동해가 있죠. 바다에는 표범이 못 살죠. 북쪽으로 가면요. 북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북쪽은 너무 추워요. 그러면 남는 곳은 어디냐? 서쪽하고 남쪽이에요. 서쪽은 중국 쪽이고, 남쪽은 어디예요? 한반도예요. 비록 당장은 북한 땅이지만은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영토인 한반도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표범이 또 여기 호랑이도 물론 있습니다. 호랑이와 표범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이곳, 이 중국 쪽의 국가공원 면적이 14,600제곱킬로미터, 경기도 면적이 1.4배이고, 러시아 쪽에는 2,620제곱킬로미터, 경기도 면적의 4분의 1. 합치면은 경기도 면적의 1.7배 정도 되는 이 전체,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국립공원 없죠. 뭐 제일 큰 국립공원이야 해봤자 몇백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해요. 여기는 어 1만 7천 제곱킬로미터나 되는 넓은 면적이 호랑이 표범을 보호하기 위한 곳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북한에도 이런 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표범이 앞으로 번성할 일만 남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표범에 대한 위협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직도 밀렵이 과거처럼 많지는 않지만은 있고, 그 다음에 서식지 감소, 단편화, 기후변화, 이거 큰일이에요. 기후변화 때문에 건조해져서 산불이 많이 나서 또 서식지가 또 줄어들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먹이 동물이 감소하고, 또 한 가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유전 다양성이 감소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년 전만 해도 표범 숫자가 20마리에서 30마리에 불과했다고 그랬죠. 자, 숫자가 작으면은 그 사이에 무엇이 일어나요? 근친 번식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서로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가 키우는 가축 또는 반려동물의 품종이 태어나는 거죠. 뭐 우리가 키우는 리트리버라든지 어, 어, 뭐 치아와라든지 이런 품종들은 근친 교배를 통해서 똑같은 모양, 뭐 자식을 낳아도 똑같은 특징을 갖는 그런 개체들이 태어나는데 이제 가축이나 반려동물은 사람이 돌봐주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야생동물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야생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친교배에 의해서 유전자가 비슷해지면은 야생에서 살아갈 능력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근친교배가 일어나면은 비형이 생기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고 유전병이 생기고 또 번식력이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멸종에 이르게 됩니다. 벌써 그런 징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에 있는 한국 표범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화이트 포드 사인, 발에 하얀 털이 있죠. 이게 정상적으로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개체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꼬리가 굉장히 짧죠. 간혹 보면은 뭐야 길고양이 보면은 꼬리 짧고 이렇게 휘어진 것들이 있죠. 그런 개체들이 나타나고 있고, 머리가 모양이 이상한, 짧아진, 그래서 이게 근친교배의 영향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 한국 표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아무르 표범이죠. 아무르 표범의 근친 정도, 이게 이제 유전 다양성으로 정확하게 수치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유전자 검사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어, 러시아 그쪽 표메 땅 국립공원에서는 그런 것을 하는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저희들이 연구자를 파견해서 거기서 모아둔 똥, 그 표범을 유전자 검사하겠다고 잡아가지고 피 뽑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신 그 표범의 똥을 주어요. 호랑이 똥, 표범 똥 주어가지고 거기서 유전자를 추출해요. 왜냐하면은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동물이든지 어, 음식물이 통과할 때 장에 장 상피세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와요. 그것이 똥에 섞여져 나오거든요. 거기서 DNA를 추출하면은 그 동물의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러시아와 협력해서 그 유전자 검사를 해서 논문을 벌써 여러 개를 출판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은 호랑이는 비교적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표범은 뚜렷하게 그 유전 다양성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가 보통은 한 0.5 정도 되는데, 이 한국 표범은 0.3 정도, 상당히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는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러시아, 중국 경계 지역에 호랑이와 표범이 번성하는 것이 성공을 한다면은 얘들은 일부는 중국 쪽으로 가고 일부는 북한 쪽으로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일단 백두산까지 오게 하는 겁니다. 이 두만강을 따라서 이 경계 지역의 표범 호랑이가 백두산 지역, 그리고 여기 개마고원, 왜냐하면 이 지역은 북한에서도 상당히 보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림이 남아있고 동물들이 남아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에서 번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거는 하나의 꿈이 아니에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벌써 호랑이의 경우에는 이 백두산, 그러니까 북한 쪽 백두산에 호랑이가 와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어요. 북한 쪽에서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중국 쪽에서는 이미 발견이 됐어요. 이게 그 중국의 관광객이 찍은 동영상인데 여기 보시면은 중국 장례사인데요. 가끔 보시에 겨울에 호랑이가 모기를 이렇게 뜯고 있는 거, 잡아서 지금 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지금 혹시 소리 들리나요? 방금 많이 끊겼어요. 저 지금 잠시만요. 네, 잠깐 그만 교수님, 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죄송한데 이미 어, 그 예, 소리가 끊겨서 방금 내용이 잘 안 들려서요. 제 목소리 잘 안 들리나요? 아, 이제 잘 들립니다. 이제 다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들립니다. 예. 그 동영상 소리 때문에 그런 모양이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이미 중국 쪽 백두산에는 호랑이가 와 있다. 이게 이제 잘 번성하도록 중국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가만히 있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어, 잘 들립니까? 네, 지금 잘 들립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만약에 호랑이와 표범이 러시아, 중국, 북한, 한반도에 걸쳐서 살게 된다면은 이것이 동북아시아 생태 평화 공동체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 이거는 저의 좀 개인적인 구상입니다. 이게 정의를 해봤는데
동북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모든 생명체들로 이어져 있는 생태적 공동 운명체라고 정의를 해봤어요. 자, 여기서 생태 평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평화는 평화인데 생태 평화는 뭐죠? 네, 아마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최근에 나온 개념인데, 평화라는 것은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잘 지내는 걸 말하죠.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뭐, 나라와 나라, 지역과 지역. 그런데 그 개념을 우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사람끼리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 동물, 사람하고 식물, 사람하고 자연도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잘 지내야 한다는 개념이 이제 생태 평화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동물이나 야생동물이나 호랑이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면은 사람끼리 잘 지내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여기 그 동북아시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한반도에는 백두대간이라는 게 있죠. 이 백두대간이 이 각 한반도의 각 생태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다른 평야지대는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고 농경지가 변화됐지만은 백두대간은 그래도 좀 생명체, 야생 동식물이 살 수 있게 남아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한반도의 생태계를 지탱해주는 생태축이라고 합니다. 이 생태계가 살아가려면은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계에도 경계가 있고 연계가 있다고 그랬죠. 연계가 돼야 생태계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백두대간은 지금 우리는 휴전선에 의해서 상당히 단절이 돼 있죠. 그다음에 이것이 또 대륙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국경으로 단절이 돼 있어요. 이것을 이어놓으면은 이 백두대간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여기 러시아의 시오티 알린 산맥, 여기 긴 산맥이 있죠. 안반도만한 산맥이, 거대한 산맥이 있어요. 이것이 여기까지 연결이 돼요. 여기 쭉 가다 보면은 여기가 어디예요? 이것은 바이칼 호수죠. 바이칼 호수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산맥과 연결이 돼요. 이쪽으로는 중국의 소흥알령, 대흥알령 산맥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태축이 대륙과 연결시켜야 우리나라의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생태계가 건강해야 기후변화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팬데믹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은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제 무슨 형태로 또다시 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대응은 팬데믹에 대항은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 우리나라의 백두대간 생태축과 대륙의 생태축을 이어야 되는데 호랑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가 이 동북아시아 전체의 생태계를 살리고, 그러니까 생태계와 사람이 잘 지내게 하는 그 매개자 역할을 호랑이 범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북아시아 생태평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다.
것이 제 아이디어입니다. 구상이에요. 이것을 저희들은 이제 한국범보존기금은 아시아 전체로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당장은 이제 백두산까지 연계하는 거지만은 아시아 전체에 이 ABC라는 것은 에이시안 빅캣을 말합니다. 빅캣이라는 것은 호랑이, 표범, 눈표범, 그리고 사자, 구름표범 이런 큰 고양이과 동물을 말해요. 이런 동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아시아에 굉장히 많아요. 이 모든 나라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어, 빅캣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뭐가 좋죠? 연계가 되는데 생태계가 연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뭐죠? 요새 뜨고 있는 여기 뭐가 나와요? 선생님, 비디오가 끊겨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잘 안 보여요. 네네, 이게 끊겨서 비디오는. 안 보입니까? 보이는데 끊겨서 보여요, 조금. 잘 끊겼다, 보였다 그래요? 네네. 지금 보입니까? 지금 얘 딱 호랑이 친구는 보이네요. 얘 이름이 뭐죠? 아시는 분? 채팅방에 한번 써봐 주세요. 나도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맞아, 더피. 귀엽죠? 얘가 호랑이 아니에요. 아, 호랑이로 우리는 전 세계를 연결했어요. 그쵸? K-팝과 K-컬처의 대표 주자가 호랑이가 됐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호랑이에 얼마나 열광하고 있어요. 예, 머피 인형 살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로 전 세계를 연계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생태적인 연계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호랑이는 우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만큼 이 호랑이를 좋아하는 호랑이 얘기 많고 호랑이 속담 많고 호랑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호랑이 민화, 호랑이 그림, 호랑이 공예 뭐 이런 거 전 세계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를 가지고 전 세계를 연계를 하면은 우리가 전 세계의 생태계 복원 그리고 문화적인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경계와 연계의 균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자연 경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모호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경계는 갑자기 확 변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드물어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변하고 그 경계는 굉장히 풍부해요. 오히려 경계이기 때문에 어,
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다. 사람의 경계도 이걸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DMZ도 그 한 예죠. 북한 군인하고 남한 군인이 바로 1m 앞에서 서로 총불이 겨누고 있으면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DMZ 그 군사 분계선에서 서로 2km씩 서로 띄어놨죠. 직접 맞닥뜨리지 말자. 좀 중립지대, 완충지대를 만들자. 이 자연의 경계에서 좀 배운 겁니다. 자, 그곳에 이제 우리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죠. 물론 호랑이는 없습니다. 표범은 없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창조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태 평화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의도치 않은 생태학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요한 예가 한국 표범의 예인데 이것을 우리 그 표범한테도 행운이지만은 우리 사람한테도 큰 행운이에요, 사실. 이게 없었으면은 우리 인류는 한국 표범이라는 것을 영원히 불가역적으로 잃어버릴 뻔했어요. 근데 그 경계 덕분에 살아남게 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하면은 어, 사람과 사람의 연계에도 도움이 되고 사람과 자연의 연계, 자연과 자연의 연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한국 호랑이와 한국 표범, 한국 범에 관심을 갖고 한국 범이 러시아, 중국에서 번성하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고 또 궁극적으로 북한 땅, 한반도로 다시 돌아오는데 어,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해 봤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한국 호랑이가 왜 사라졌는가에 대한 강연을 잘 들어봤는데요. 교수님, 지금 학생들이, 지금 여기 접속해 있는 학생들이 질문을 조금 남겨주었거든요. 혹시 질의응답 시간 잠시 가져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물론이죠. 아,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올라와 있는 질문 중에, 지금 광주 경신여고 이지윤 학생 혹시 마이크 켜주실 수 있을까요? 과- 이지윤 학생 혹시 있나요? 네, 근데 지금 여기 학교가 쉬는 시간이라 좀 시끄러워가지고. 네, 그러면 제가 대신 질문 전달해 드릴게요. 네, 마이크 꺼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러면 대신 질문 해드릴게요. 네, 광주 경신여자고등학교 이지윤 학생이 한국에서 호랑이가 범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과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호랑이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 그러나 한국이 There is a justification for their symbolism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types cannot live. 네, 잠시만요. 질문이 조금 끊겨 보여서. 네, 한국에서 호랑이가 지속적으로 사냥되고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호랑이가 자유롭게 살 수 없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듣고 싶다고 하네요. 예. 물론 당연히 아마 질문하는 학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한에서 호랑이가 살 수가 있겠느냐? 어, 지금 상황 같으면은 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남한의 호랑이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꿈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북한의
백두산 지역, 개마고원 지역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첫째 이유는 그쪽에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아요. 지금 러시아에서 호랑이가 살아남은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아마 인구 밀도의 10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한국처럼, 남한처럼 사람이 많으면은 호랑이하고 부딪힐 일이 많겠죠. 그러나, 러시아는, 러시아와 같이 북한의 개마고원, 백두산 일대는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낮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어, 지금은 상당히 그 호랑이와 그 사람과의 갈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시대에 제일 무서운 것의 하나가 뭐였죠? 전쟁 말고 호환 마마죠. 마마는 전염병이고 호환은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오면은 사람 잡아먹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나 중국의 예를 보면은 그런 호랑이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드물어요. 옛날에 이제 조선 시대의 호환 사례에 비해서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저희 그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지금 살아남은 호랑이는 100년, 200년 전에 살았던 호랑이보다도 굉장히 작은 수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수천, 수만 마리의 호랑이 중에서 그 대부분은 다 죽였어요. 우리 사람이 다 죽였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거는 어떤 개체들이 살아남았을까요? 아마도 좀 너무 조심성이 많고, 겁이 많고, 사람을 잘 피하고, 그런 애들만 살아남았겠죠. 걔들이 또 새끼를 낳으니까 그런 놈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가르쳤겠죠. 저 인간이라는 동물은 엄청 겁나는 동물이니까 절대 근처에 가지 마. 이렇게 가르쳤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옛날보다는 훨씬 사람과 호랑이 사이의 갈등 관계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지금 첨단 과학 시대야. 뭐 온갖 것이 AI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호랑이가 인간이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어떤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 태어날 때마다 어떤 칩을 넣어서 사람한테 접근하면은 바로 경보를 가라게 해서 어, 초짜 내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사람과 호랑이가 평화롭게 생태 평화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세계를 우리가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시금석을 이제 어, 백두산에서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 발달된 첨단 과학 기법을 우리는 북한과 공유해 볼 수가 있겠죠. 또 대답이 됐나요? 그러면 네, 다른 질문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호랑이들이 지금 이렇게 어, 지리적 관점에서 한 지역에만 국지적으로 분포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기후와 관련된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어, 있습니다.
특히 표범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도를 다시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지금 표범이 살고 있는 곳은 이 지역이고,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접경 지역에만 표범이 살고 있어요. 한국 표범이죠. 그런데 한국 호랑이는 여기에도 물론 있지만은 여기 그 러시아 연해주, 하바rov스크 이쪽까지 굉장히 넓게 살고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표범은 이 지역 북쪽으로 더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표범의 북방 한계에서는 이쪽이고 주로 한국 표범이 살았던 곳은 바로 한반도였어요. 한반도가 한국 표범의 주요 서식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표범을 아무르 표범이라고 하지만은 때로는 코리안 레오파드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한국에 살았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반도에서는 다 사라지고 여기 경계 지역에만 살아남은 거죠. 그럼 왜 호랑이는 굉장히 넓은 저 북쪽까지 살 수가 있었는데 표범은 여기까지밖에 못 살느냐? 그 이유는 기후 때문이에요. 이 더 이상 북쪽은 춥기도 춥고 그리고 눈이 많이 와요. 표범은 눈이 너무 많이 오는 데는 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몸집이 호랑이에 비해서 훨씬 작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면은 겨울에 먹이 사냥을 못 해요. 그래서 최대한 북쪽까지 갈 수 있는 데가 이 접경 지역이었다. 그 남쪽에는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동북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기후가 온화하고 따뜻했던 데가 어딜까요? 바로 한반도죠. 한반도 북쪽은 추운 데예요. 저쪽 이쪽까지 가면은 뭐 거의 영하 30도, 40도 평균 그렇게 되는 데예요. 이런 데서 호랑이는 살 수는 있지만은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드물게 분포를 하고 있었고, 그 옛날에 100년 이전 이 전체 지역에서 호랑이 밀도가 제일 높았던데, 호랑이 개체수가 제일 많았던 데가 어디겠어요? 바로 한반도예요. 그냥 기후가 비교적 온화하기 때문에 한반도도 겨울에는 춥지만은 저쪽 이 북쪽에 비해서는 훨씬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한반도는 호랑이가 살기 좋은 땅이었다. 이제 근데 문제는 호랑이만 살기 좋은 게 아니고 사람 살기도 좋죠. 그러니까 사람도 많아지고 인구 밀도도 늘어나고 호랑이도 많고 하니까 결국은 밀려나는 거는 누구겠어요? 호랑이가 밀려나는 거예요. 사람한테 당할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사라지게 된 원인의 하나. 너무 살기가 좋기 때문에 사라지게 된 거죠. 당연히 기후에 영향을 받고 지금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기후가 따뜻해지니까 어떤 면은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반도에서 굉장히 흔한 동물 중에 하나가 뭐죠? 초식 동물 중에 지금 제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 많이 볼 수 있는 동물 뭐가 있을까요?
사슴? 사슴은 나만이 없죠. 고라니죠, 바로. 고라니. 그 고라니가 지금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전에는 한반도에만 살았었는데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호랑이 표범이 살고 있는 여기에 고라니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어, 호랑이 표범한테 새로운 먹잇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좋은 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오히려, 어, 나쁜 영향이 더 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에 의해서 날씨가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극심한 가뭄이나 극심한 홍수, 그 건조한 기후의 영향 때문에 산불과 들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호랑이와 표범의 서식지를 태워버려서 먹이 동물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대답이 됐나요? 네. 네, 그러면 다른 질문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경신여자고등학교, 혹시 직접 하셔도 되는데, 혹시 선아영 학생이 있을까요? 네, 그럼 제가 전달 드리겠습니다. 광주 경신여자고등학교 선아영 학생 질문인데요. 네. 동물원이 야생동물 보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있고, 오히려 동물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동물원의 존재가 진정으로 야생동물 보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어, 이 얘기하려면 또 몇 시간 강의가 필요한데,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음, 만약에 우리나라의 동물원처럼 운영을 하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동물원이 아직까지는 어, 야생동물 보전, 생물 다양성 보존이라는 목표에 잘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는 동물원들이 굉장히 변했어요. 지난 몇십 년간에 걸쳐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첫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동물권 운동. 그러니까 동물 해방이라는 책이 나오고 나서 동물권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반응을 일으켰죠. 그래서 동물도 뭐 사람과 똑같은 권리는 아니겠지만은, 동물도 하나의 주체로서 권리를 가진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됐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동물이 원하지 않는 어, 속박 상태를 우리가 강요할 권리가 우리한테 있는가 하는 의문을 사람들이 갖게 됐죠. 아마 여러분 중에, 뭐죠?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은, 유인원이 사람 같은 지능을 갖게 되고, 사람과, 뭐 전쟁도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혹성 탈출 1편, 제일 처음 나온 혹성 탈출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은,
유인원들이 침팬지가 사람을 잡아다가 이 우리에 가둬놓고 구경하고 실험하고 연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죠. 그런 우리에 갇힌 유인원의 놀이개, 구경거리가 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바라지 않는데 우리는 왜 그런 걸 하느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동물원은 없애야 된다. 동물원은 윤리적으로 어, 현대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운동이 광범위하게 퍼졌어요. 뭐 그렇다고 동물원이 그렇군요. 저희들이 알아서 동물원 다 폐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그럼 동물원도 어,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이제 그 논리를 개발해야 되겠죠. 무엇을 개발했을까요? 자, 그 논리에 중요한 게 어, 뭐냐 하면은 이 동물들을 우리가 구경을 하기 위해서, 구경거리로 하기 위해서 가두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호하는 거다. 보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논리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 논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야생에서 수많은 동물종들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멸종시켰어요. 수많은 종들이 이미 멸종을 했고 지금도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이 엄청 많죠. 자, 그런 동물들이나 뭐 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야생에 있는 생태계에 있는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는 서식지 내 보존이라고 그래요. In situ conserv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종이 너무나 급박하게 멸종 위기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을 일부 사람이 인위적인 환경에서 데리고 와서 키우면서 번식을 시켜서 일단 멸종을 면하게 하고 야생에서 사라지더라도 이제 어떤 씨앗은행 같은 개념이죠. 이 동물원에서 번식을 시키고 있다가 야생 환경이 좀 좋아지면은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자 하는 게 이제 서식지 외 보존이라고 그래요. 엑스 시츄 컨저베이션이라고 해요. 이것은 세계 자연 보존 연맹 IUC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존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전부 인정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는 데가 문제는 그런 걸 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국가나 전문기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가는 그런 거 할 여력이 없죠. 사람 살기도 힘든데 무슨 동물을 위해서 그런 거 많은 돈을 쓰면서 하느냐. 그럼 국가가 못하면 우리가 하겠다 하고 이제 동물원들이 나선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동물원 연합체, 와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각 지역 연합체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어, 그런 이론과 실제를 실행 방법을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그 보존 그 서식지의 보존을 위한 많은 어, 매뉴얼들, 어, 방법, 기법들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전 세계에도 외국에도 수많은 뭐 허접한
보존은 전혀 안중에 없고 그냥 구경거리로 하는 그런 허접한 동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네로라 하는 우리가 유명한 동물원이라고 알고 있는 곳은 전부 거의 대부분 어, 자기가 이 동물을 데리고 있는 거는 구경거리로 데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데는 없어요. 전부 보존을 위해서 하고 있고 그 보존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번식을 시키고 어, 그러려면은 이제 서로 그 연계가 돼야 돼요. 오늘 주제인 연계해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그 야생에서도 동물 개체 수가 극도로 줄어들면은 무엇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근친번식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럼 사람이 동물을 데려와서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을 데려와서 번식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동물 수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많아야 몇 마리, 몇십 마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근친번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근친번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은 이것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굉장히 정교한 기법이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는 한 동물원이 할 수는 없어요. 한 동물원은 기껏해야 몇 마리밖에 못 키워요. 최소한 동물들이 몇십 마리, 몇백 마리는 돼야 근친교배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혹시 아세요? 근친교배를 동물원이나 서식지 외 보존기관에서 피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족보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스텟북이라고 합니다. 혈통 등록서, 혈통 등록부라고 하는데 그게 있어야만이 그거는 어떤 한 동물원이나 한 기관의 동물뿐만 아니라 그 같은 종을 갖고 있는 모든 기관, 전 세계 국제적인 그전 세계의 모든 동물의 족보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동물과 저쪽의 동물 사이에 근연 관계가 어떤가 하는 거를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그거를 컴퓨터에 자료를 넣으면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동물 A라는 개체하고 어떤 동물 개하고 교배를 했을 때 가장 근친 교배를 피할 수가 있다는 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계산에 의해서, 그 컴퓨터 계산에 의해서 번식 계획을 해야 되고, 그게 세계적인, 국제적인 기구에서 그것을 맡아서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우리나라가 가진 멸종위기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스토프를 지금까지 단 한 종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동물원들은 보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동물권이나 동물 복지에는 관심이 있어요. 왜냐? 그 동물 복지 단체들이, 동물 단체들이 난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뭐 동물원에서 동물 학대한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들고 일어나서 저 시위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러잖아요. 언론에서도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동물원들이 동물 복지에는 굉장히 신경을 써요. 지금 상당히 변했어요. 우리나라 동물원들도. 인식이 어느 정도는 변했는데, 문제는 보존을 위해서는 별 신경을 안 써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리고 시민단체도 거기에는 신경을 안 써요. 이 동물들이 근친교배에 의해서 태어나느냐 어떠냐는 아무도 알아보지 않고 신경을 안 써요. 그러나 이 동물이
좁은 바닥에, 시멘트 바닥에, 어, 갇혀 있고, 뭐 학대받고 있다, 이러면은 이제 난리가 나죠. 근데 그 동물 자체가 근친교배에 의해서 기형으로 유전병을 갖고 태어났고, 이러면은 아무리 환경을 잘 갖춰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조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에만 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동물원들은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에만 이제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동물원에서는 종보전이라는 것은 별로 관심 밖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동물이라면 없는 게 나아요. 제가 볼 때는. 답이 됐나요? 좀 비관적인 얘기가 돼서 미안하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동물들에 관심을 가지면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어, 보전 문제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또, 마지막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네. 교수님께서 혹시 호랑이 말고 다른 동물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호랑이의 멸종위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그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광주 경신여자고등학교 오유진 학생이 질문 주었습니다. 아유, 저는 호랑이만 한 거는 아니고, 야생동물 전반으로, 특히 이제 포유류 중에서 좀 큰 동물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유전자 연구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동물원이나 서식지 외보전에 관한 어, 연구에 관심을 왔어요. 근데 이제 특히 호랑이와 표범, 범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거는 계기가 있어요. 어, 제가 처음부터 야생동물에 관심을 가진 거는 아닌데, 음, 1993년에 제가 서울대학교에 부임을 했는데, 처음에는 야생동물 일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의학적인 일을 했어요. 저도 이제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사가 되고, 수의과 대학에 왔는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동물을 많이 죽여요. 맨날 제가 하는 일이 마우스, 래트 실험하고 죽여서 분석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사가 됐는데 맨날 동물만 죽이고 있으니까 이게 좀 어, 이거는 아닌데 싶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여러 문헌 조사하고 해외의 사례를 보고 하니까 이제 야생동물이라는 분야가 떠오르더라고요. 야생동물 보전, 특히 이제 저의 본래 전공이 생화학이기 때문에 유전자 연구를 야생동물에 응용하는 분야가 외국에는 굉장히 활발하고 그런 분야가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거를 이제 보존 유전학, 컨저베이션 제네틱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거를 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1999년이었어요. 미국에 가서 이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연구를 하는가 한번 배워야겠다. 그래가지고 간 데가 어디냐 하면은, 미국 뉴욕에 브롱스 동물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동물원은 WCS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건 동물원 안에 큰 실험실이 있어요. 거기서 유전자 연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어, 그 뉴욕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워싱턴의 국립동물원 이런 데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배웠는데 이제 그 연구하는 것도 배웠지만은 가는 데마다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었어요. 뭔지 혹시 아세요?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호랑이 그림, 호랑이 포스터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호랑이 포스터가 있어서 이 미국, 미국이란 나라는 호랑이가 산 적도 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왜 호랑이 포스터가 있지? 하고 물어봤더니 작년에 호랑이 그 심포지엄을 했었대요. 미국에서. 그래? 무슨 심포지엄 했더니 정년이 호랑이띠라서 1998년이 호랑이띠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2010년이 호랑이해였고 2022년이 또 호랑이해였잖아요. 1998년이 호랑이띠라서 그때 미국에서 여러 심포지엄을 해서 호랑이가 왜 멸종이 되었고 지금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 어디에 살고 있고 호랑이를 살리려면은 뭘 해야 되고 지금 문제가 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뭐 이런 거를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나는 호랑이 나라에서 왔는데 어, 한국은 호랑이 민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호랑이만큼, 우리 한국인만큼 호랑이와 관련이 깊은 민족도 없는데, 우리는 한국에서 이런 얘기는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들어본 적 있어요? 호랑이, 옛날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호랑이 생태에 관한 얘기, 호랑이는, 뭐, 새끼를 몇 마리나 낳고, 어, 어떻게 살아가고, 얼마나 영역에서 뭘 먹고 살아가고, 왜 한국에서 호랑이가 사라졌고,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고, 얘들이 왜 어떤 위협을 받고 있고, 그럼 그 위협에 대응하려면은 뭘 해야 되고, 지금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가르쳐 준 사람도 없는데, 미국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그리고 심지어 일부 미국인 중에 몇 명은 러시아에 가서 평생을 자기 청춘을 바치면서 호랑이 살리는 연구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호랑이 민족은 아무것도 안 하고 호랑이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우리 호랑이, 한국 호랑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이거는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은 나라도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어, 일을 하게 된 게 계기였죠. 어, 또 그 일 중에 첫 번째 한 일이 뭔가 하면은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라는 책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한국 호랑이가 왜 사라졌는가를 처음 관심 가지고 조사를 시작한 사람도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었어요. 일본의 어, 동물 작가 어, 한 분이 관심을 갖고 그 한국에 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알아낸 게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가 한국인의 이, 확실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의심하죠. 우리 민족혼을 없애기 위해서 호랑이를 멸종을 시켰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거를 일본 사람이 밝혀낸 거예요. 그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일단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책이 지금 시중에 있습니다.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또 한국의 마지막 표범이라는 책도 같은 분이 썼어요. 그 책도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는 의문이, 그러면은 옛날에 한반도에 살았던 호랑이하고 지금 시베리아 호랑이하고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의문이 생기죠. 생태적으로는 이게 다를 수가 없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전자 연구를 했어요. 지금 시베리아 호랑이의 샘플은 이미 연구가 돼 있는데 한국 호랑이 샘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샘플을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박물관을 수소문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한반도에 100년 전에 사냥하러 많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호랑이 뼈, 가죽 이런 거를 가지고 가서 자기 나라 박물관에 기증을 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미국 스미소니안 박물관에서도 찾아내고 일본 동경과학박물관에서도 찾아내고 그래가지고 그 뼈 조각 조금 얻어가지고 그거를 유전자 분석을 해서 지금 시베리아 호랑이하고 비교를 하니까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있는 시베리아 호랑이가 바로 한국 호랑이다. 그 이름은 우리는 한국 호랑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 사람들은 아무르 호랑이라고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또 시베리아 호랑이야. 중국 사람들은 동북호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제 한국 호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를 데려오면은 이제 우리 호랑이가 되는 거죠. 러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을 좋게 바라봐요. 호랑이가 많은 영예에 걸쳐서 살아야 이 살아남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답이 길어졌는데 또 질문 받을까요? 네, 혹시 지금 들어와 있는 친구들 중에 말로 질문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네. 김도연 학생 혹시 질문 있으신 건가요? 아, 네네. 제가 원래 질문 올렸었는데 혹시 안 올라갔나 가지고. 잠시만요. 혹시 직접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수님께서 이제 한국 호랑이를 보존하는데 어떤 목표와 마음가짐을 임하시는지 궁금하고 그 목표가 혹시 북한의 백두산의 호랑이를 번식시키는 것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북한에 지금 현재 호랑이를 번식시킬 목표가 북한 백두산에만 이제 번식을 시키는 게 현재 목표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한에 백두산에만 호랑이가 살 수 있느냐? 그 말인가요? 북한 백두산에만 호랑이를 번식시키는 게 교수님의 현재 목표이신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당장은 그래요. 거기가 제일 산림이 제일 잘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 이 휴전선까지 오게 하는 게 저희 목표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 호황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호랑이가 워낙 이 넓은 영역을 살고 또 특히 수컷 호랑이가 자기 어미를 떠나서 새로운 지역을 자기 영역을 개척할 때는 어떤 때는 수천 킬로를 여행하기도 해요. 그
그 백두산에서 휴전선까지 1000km 안 될 거예요. 어떤 수컷 호랑이가 거기 살다가 떠나서 이 호랑이는 분명히 그 먹이 동물에 대한 냄새, 그 정보를 잘 캐치할 거예요. 남쪽에 가면은 동물들이 엄청 많다는 소식을 듣든지 아니면 냄새를 맡든지 해가지고 휴전선까지 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일이 아마도 제 생각에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때 호랑이 와서 사람 잡아먹으면 어떻게 싸 죽여?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잡아서 동물원에 넣어. 이렇게 하게 될까 봐. 그냥 호랑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마련해주고, 첨단 기법을 이용해서 사람과 호랑이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그 전에, 연구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일단, 당장은, 백두산까지 오르게 하는 게 목표예요. 혹시 또 질문 있는 학생 있을까요?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처음 질문했던 게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되게 질문을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이 이제 호랑이가 관계 지역에 분포하는 그런 배경 지식 없이 그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뭐지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범 내려온다나 방산동 같은 민속 신화라던가 아니면 이제 소개해주셨던 이제 그 티비팝 관련해서 나왔던 호랑이 캐릭터처럼 한국에서 이제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범용성 있게 다양한 콘텐츠에도 많이 활용이 되면서 한국에서의 그 호랑이가 가지는 생존성이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호랑이 개체수가 줄고 있는 것이나 이제 공면이나 이제 연구 등 인간의 인위적 개입 때문에 많이 억압을 받고 있는 호랑이의 그런 환경이나 그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이나 간접적인 도움이나 기여를 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이런 호랑이에 대한 한국을 계속해서 수용하는 것이 공정성에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였는데 이제 교수님 얘기를 듣고 나서 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한 게 이제 이번에 소개해주셨던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저도 관심이 하나 더 많이 거기에 대한 사람들 리뷰나 그런 걸 많이 봤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한국의 민화, 케이팝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한국 호랑이 자체에도 관심이 많이 높아지는 걸 보고 호랑이 개체수 보존 등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는 것도 충분히 보존 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어, 그 주변에 좀 그 다른 소리가 있어서 제가 잘 알아듣지는 못했는데, 그 케이팝과 같은 호랑이 관련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퍼지고 이런 것이 호랑이 보존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질문인가요? 맞아요. 예, 예. 아, 저는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데, 실제로는 그게 잘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근한 예가 우리 한국의 문화는 그 호랑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이 있잖아요. 호랑이에 관한 민화라든지 호랑이 이야기, 속담, 전설, 뭐 호랑이만 전문으로 그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어,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 호랑이, 생물학적인 호랑이에 관심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때 사실은 저는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 호랑이를 전문으로 그리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그런 분하고 얘기해 보면은 진짜 호랑이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상해요. 호랑이 얘기는 좋아하면서 진짜 호랑이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케이팝이 퍼지고 머피가 온 세계에 알려지더라도 그 문화적인 호랑이, 상징적인 호랑이하고 진짜 호랑이하고를 사람들은 잘 연계를 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연계를 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 어떻게 해야 이 연계가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이 저의 고민거리입니다. 어, 제 생각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 중에 호랑이에 관심을 갖고 또는 야생동물에 관심을 갖고 야생동물을 지키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은 저는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생물학을 배워가지고 생태학을 배워가지고 호랑이 전문가가 되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이돌이 되라. 춤과 노래를 잘해서 아이돌이 되라. 그래서 어 뭡니까? 그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그런 걸그룹 또는 사자 그룹을 결성해가지고 팬들을 모아가지고 팬들한테 여러분이 호랑이를 살려야 된다 얘기를 하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뭐 백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어, 스타 한 사람이 아이돌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킬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연계를 시키는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 대중문화의 힘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BTS 누구 아는 분 있으면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해달라고. 네, 그게 반드시 연계되는 건 아닙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는 학생 있을까요? 어, 지금 학생들이 그러면 질문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에 대한 온라인 강의로 저희에게 지식을, 네, 한 분이 메시지로 질문이 있다고 하시는데, 잠시만요. 제가 전달 드리겠습니다. 저도 봤어요. 표범하고 호랑이가 같은 보호구역에 있을 때 서로 경쟁하지 않느냐? 어,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어, 호랑이하고 늑대는 같이 못 살아요. 어, 호랑이가 있는 곳에는 늑대가 만약에 나타나면은 호랑이가 늑대를 어떻게든지 다 몰아내고 다 죽여버려요. 근데 표범은 안 그래요. 서로 이거는
그 같은 영역에 살더라도 조금씩 이용하는 그 세부적인 영역이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시간대도 달라요. 그래서 호랑이는 주로 초저녁에 활동을 하고, 표범은 아침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호랑이는 주로 골짜기를 이용을 많이 하고, 표범은 산등성이를 이용하고, 그래서 서로 안 부딪힌대요. 같은 곳에 살아도. 그래서 호랑이와 표범은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호랑이 표범 그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은 어 물론 이제 한 번씩 만나는 때가 있겠죠. 그러면은 호랑이가 표범을 죽여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의 표범의 땅에는 표범과 호랑이가 같이 잘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저희 7월 21일에 이제 진행이 될 강연의 예비 과정을 함께 진행해 주신 이항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며 박수로 강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에 대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그 강의는 저희 7월 21일 프로그램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